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가 자녀가 부양을 안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이 뭐냐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네. 연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네. 3층 연금을 쌓아서 대비하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 3층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은퇴 후 삶에 만족하려면 평소 월급의 몇 %까지 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더라고요. 네. 최소 생활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인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2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나 보니까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었더라고요. 네. 예, 자녀 도움이 72%.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자녀의 도움이라는 비율은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우선 그러니까 연금이 왜 중요한가? 연금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일 수 있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저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첫째가 현역 시절인데요. 그때는 뭐냐면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때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네네. 그건 현역 시절이니까. 그리고 재테크 때문에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1단계 할 일이고요.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평균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씩 꺼내 쓰라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12로 나눠서 꺼내 쓰라 이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있으면은 첫 번째 달 꺼내 쓰고 남은 돈 1억 몇 천이 되겠죠? 예. 그거는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로 운용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5%니까 맞습니다. 한 3%에서 5% 정도 목표 수익률로 운용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튀기는 게 아니고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정도. 네네. 그리고 주식을 직접 하게 되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20, 30% 내에서 주식을 하고 네. 나머지는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넣고 그리고 2단계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덜 꺼내 쓰고 3단계로 많이 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거든요. 예. 제 아내가 또 30만 원 정도 이미 가입해서 받고 있고 예. 그러면 그만큼은 덜 꺼내 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직을 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한 달에 월 생활비를 현역 때보다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그게 절약이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50만 원을 벌든지 100만 원 벌든지 근로소득.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하라.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된다. 예. 그럼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80 전후에 시작이 되죠. 그때는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금과 비슷한 상품, 고민할 필요 없이 예. 그런 상품에 넣어놓고 그때는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가 되지. 인출만 하는 단계. 예. 그래서 이제 아껴서 꺼내 쓰는데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어야 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자립의 기본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인생 단계별 3단계 전략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좀 연령대별 자산 관리 방법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자녀분들의 부양에 의존하는 노인의 비중이 14%밖에 안 된다고. 네, 네. 결국 이제 자녀 리스크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네.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증여나 상속세제를 고려하면은 상속보다 그래도 증여가 낫지 이러면서 이제 증여를 택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하면서도 막상 돈을 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회피하는, 거부하는 이런 위험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가 다시 자녀가 부양을 안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판단이 되면 증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층 연금 가입을 일찍부터 해가지고 최소 생활비 정도를 세상 떠날 때까지 확보하고 있으면은 증여했더라도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이 뭐냐면
세상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가입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런 위험이 있으면 증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연금에 가입이 돼 있거나 또 죽어도 충분히 내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생전 증여를 적극 장려합니다. 절세도 있겠지만 저는 절세는 부수적인 문제고 지금 뭐냐면 부모 세대는 고성장 시대에 특혜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성장기에 부모보다 생활 나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을 노인들이 다 갖고 있으면은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하게 되면은 노노상속이 되는 거예요. 돈이 노인들 수중에서만 돌기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돈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하는 게 부모 세대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최소생활비 정도를 어떻게 연금으로든지 뭔가 확보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생전 증여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네 가지 공적연금이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 개혁의 필요성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국민연금 기금이 제로 빵으로 완전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민연금만 믿을 수 없는 이런 20, 30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하라고 하시나요?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 이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소위 빵꾸 나가지고 2030 세대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를 봐도 안 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라의 재정이 파탄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걱정하는 거지 받더라도 나라가 파탄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은 나라 재정이 파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연금 개혁을 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이제 창직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랬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괴감 이런 걸 좀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마음을 쓰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70대 중반쯤 돼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 시점에서는 늦은 거거든요. 좀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일의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런 체면을 내려놓고 일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놀랄만큼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남의 눈을 가장 의식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체면 문화가 빨리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남보고 없어지세요 이러는 거는 자기 자신부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립하게 되면 첫째가 행위의 자립.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고난 자리를 남이 치우면 안 되도록 행위의 자립을 해야 되고 결국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는 내가 옷을 뭘 입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걸 내가 하면 쪽팔리는 거 아닌가. 그게 남의 눈에 내가 좌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의식의 자립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인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 뭐냐면은 돈 버는 능력만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약이에요.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놓고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모들이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데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자녀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립 중에 아까 말씀드린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인데 경제적 자립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약이다. 저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절약을 딱 이야기하면은 오늘 재테크 강좌를 하니까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내가 그 유치원 때부터 들었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뭐든지 재테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